자기야, 이번 출장은 회장님 직속 프로젝트라 정말 중요해. 연락 좀 안 돼도 이해해 줄 거지? 아내는 평소 뿌리지도 않던 화사한 조말론 향수를 온몸에 휘감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아내의 역겨운 입맞춤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싱크대 아래 숨겨두었던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까 나갔던 아내 대신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내연남 한 팀장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두툼한 아내의 회사 공금 횡령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준비되셨나요? 오늘 경주에서 저 두 사람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려야죠. 아내의 불륜 여행 날 저와 내연남의 와이프는 이미 한 배를 탄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 장부에는 어떤 추악한 비밀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어머님, 아버님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 송세아가 그곳으로 엄청난 행복과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연수의 뒷모습은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끄럽고 우아했습니다. 대기업 이사라는 직함에 걸맞게 맞춤 제작된 화이트 수트가 그녀의 완벽주의를 대변하는 듯 했죠. 평소엔 비즈니스 매너라며 무양을 고집하던 그녀였는데 오늘따라 거실에는 달콤하다 못해 머리가 아픈 꽃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보, 경주지사 사람들이 워낙 깐깐해서 이번엔 좀 피곤할 것 같아. 호텔 들어가면 바로 뻗을지도 모르니까 연락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마. 연수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고는 준혁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가방 옆 주머니에 아주 작은 위치 추적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걱정 마. 당신 일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푹 쉬고 와.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연수가 현관문을 나서고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잠기자 준혁은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입술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오물이 묻은 것처럼 말이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바쳐 사랑한 결과가 고작 이딴 배신이라니. 이연수, 내가 쌓아 올린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려주마. 거실 블라인드 틈으로 내려다보니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연수가 올라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30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훤칠한 키에 잘 빠진 수트. 차림의 한 팀장이 연수를 향해 비굴할 정도로 깍듯하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창문 너머로 겹쳐지는 실루엣은 상사와 부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관 벨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불과 3분.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선글라스를 낀 채 입술을 굳게 다문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인사도 생략한 채 거실로 성큼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금 출발했어요. 우리 남편 차 타고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 한 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연수와 한 팀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빨간 점이 경부 고속도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시작이죠? 저 두 사람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기엔 제 화가 안 풀려서요.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연수가 지난 3년간 한 팀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조작한 인사고가 기록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들의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수에게 건넨 서류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수가 한 팀장과 공모하여 경쟁업체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 기록이었죠. 단순히 바람피운 걸로는 부족해요. 감옥 정도는 보내줘야 복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혁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경주로 향하는 연수와 한 팀장에게는 축복이 아닌 처절한 파멸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 화면 속의 빨간 점이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경주 보문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리조트였습니다. 비즈니스 세미나라는 핑계가 무색하게도 그들이 선택한 곳은 가족 단위 여행객보다는 은밀한 연인들이 즐겨 찾는 최고층 스위트룸이었죠.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지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네요. 저 방 제 명의의 카드로 예약된 거예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가자며 미리 끊어둔 건데 결국 그 여자를 데리고 저기에 갔네요.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아침마다 손수 넥타이를 매주며 배웅했던 아내 연수. 그녀가 지금 그 화려한 방 안에서 연하의 남자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자 심장이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곧 서늘한 복수심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연수, 내가 누리는 그 우아함은 사실 내가 일궈낸 평온함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는 걸 곧 뼈저리게 알게 해주마. 한편 경주의 스위트룸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연수는 거추장스러운 수트 재킷을 벗어 던지고 한 팀장이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경주의 야경이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에 일렁였죠. 이사님, 아니 연수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 밤은 회장님도 사장님도 그 답답한 남편분도 있고 우리만 생각해요. 한 팀장이 연수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수를 향한 애정보다는 그녀가 가진 권력과 돈을 향한 비굴한 욕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런 한 팀장의 손길이 싫지 않은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 씨요? 그 사람은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쯤 집에서 내가 준 보약이나 챙겨 먹으며 일찍 잠들었을걸요. 우리 한 팀장, 이번 지사 점검 끝나면 바로 본부장 승진인 거 알지? 내가 다 판 짜놨으니까 걱정 마. 연수는 한 팀장의 볼을 쓰다듬으며 권력의 맛을 즐겼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회사를 기만하며 얻어낸 그 짜릿한 승리감이 그녀를 더욱 고양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가방 옆 주머니에서 위치 추적기가 부지런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과 지수가 보고 있던 태블릿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위치 추적 신호뿐만 아니라 지수가 한 팀장의 휴대폰에 몰래 심어둔 도청 앱을 통해 두 사람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빠, 근데 그 장부 말이야. 정말 안전한 거 맞아?
이연수 이사가 기술 유출시킨 거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인데. 한 팀장의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단순한 불륜인 줄 알았는데 아내 연수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딸을 위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니? 이연수야. 모든 서류는 남편 준혁 씨 명의의 유령 회사 이름으로 처리해뒀어. 혹시라도 터지면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믿으니까 군말 없이 도장 찍어주겠지. 연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준혁은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챙그랑하고 깨진 도자기 파편이 그의 발등을 스쳤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반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수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던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사실 한 달 전 이미 준혁에 의해 명의가 변경된 상태였죠. 연수가 준혁을 파멸시키려 판 덫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걸어 들어갈 무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준비한 선물을 보낼 때가 된 것 같네요. 지수가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주의 그 화려한 리조트, 연수와 한 팀장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그 방의 벨이 곧 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아갈 사람은 준혁도 지수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이 보낸 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벨소리가 울린 뒤 문을 열어준 연수 앞에는 어떤 지옥이 펼쳐졌을까요? 경주의 밤은 깊어만 갔고 리조트의 화려한 조명은 봄은 호수의 물결 위에 부서지며 마치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풍경 뒤로 스위트룸 안의 공기는 이미 추악한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었죠. 연수는 한 팀장이 따라준 샴페인을 홀짝이며 승리에 도취한 여왕처럼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이번 기술 유출건이 성공했을 때 쥐게 될 거액의 리베이트와 본부장으로 승진의 회사를 제 발 아래 두게 될 찬란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우리 준혁 씨한테 보약 보냈다는 거 진짜야? 그 사람 그거 먹고 정말 잠든 거 맞아? 한 팀장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엔 연수를 향한 경외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권력을 이용해 출세가도를 달리려는 비열함만이 가득했죠. 연수는 그런 한 팀장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그 사람 평소에도 내가 챙겨주는 건 의심 없이 다 받아먹잖아. 아마 지금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걸?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내가 없어도 출장 간 줄 알고 성실하게 아침밥 챙겨 먹을 위인이니까 걱정 마. 연수의 웃음소리가 스위트룸의 높은 천장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며 모든 고락을 나눴던 남편 준혁. 그녀에게 준혁은 동반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편리한 도구이자 자신의 죄를 덮어줄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악랄함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지 오래였죠. 그런데 이때 고요한 실내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연수와 한 팀장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벨을 누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텔 서비스는 이미 사절해둔 상태였고 두 사람의 밀월 여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야 했으니까요.
한 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 이 호텔 일처리 정말 엉망이네. 연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가서 확인해봐. 직원 실수겠지. 한 팀장이 투덜거리며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죠.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는 듯 칠흑 같은 어둠만이 비칠 뿐이었죠. 누구세요?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낮고 굵직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보안팀입니다. 객실 내에 비상 상황이 감지되어 점검차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보안팀이라는 말에 한 팀장은 의심 없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들이닥친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한 팀장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 남자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연수가 재직 중인 대기업의 감사팀장,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당신들 누구야? 연수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연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오늘 저녁 한 팀장과 주고받았던 기술 유출, 관련 메일과 채팅 내역이 고스란히 떠 있었습니다. 이연수 이사님, 그리고 한지훈 팀장님, 두 분을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한 현재 두 분이 머물고 계신 이 객실은 회사 공급 유용의 현장으로 간주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함정이라고. 우리 남편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준혁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자신이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남편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걸까요?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연수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짓는 여자, 바로 한 팀장의 아내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연수의 발치에 바닥에 떨어진 샴페인 잔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사님, 아니 이연수 씨, 남편분 찾으세요? 안타깝게도 당신 남편분은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저랑 같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지수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서울의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준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화면 너머의 연수와 눈이 마주치자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차갑게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것은 30년 결혼 생활의 완벽한 종언이자 그녀를 향한 최후의 통보였습니다. 준혁은 서울의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연수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나에겐 짐승의 비명보다 더 역겹게 들리는구나. 한 팀장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짓눌려 있었고 연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스위트룸은 순식간에 차가운 취조실로 변해버렸죠.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탐욕의 성은 경주의 밤하늘 아래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수의 가방 안에서 기괴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준혁이 그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던 위치 추적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치 추적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는 이제 연수의 모든 통화 내역과 현장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검찰청 본부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가져온 서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꿈이야. 연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판을 짠 준혁과 지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연수와 한 팀장에게는 어떤 더 처절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챕터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파고드는 감촉에 연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경주 리조트 복도에 전멸하는 경찰차의 붉고 푸른 조명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우아한 세계를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샴페인을 들이키며 승리를 자신하던 대기업 이사 이연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화장이 번지고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에게 이끌려가는 초라한 중년 여성이 남았을 뿐이었죠.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연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던져놓은 서류 뭉치에는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치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절망케 한 것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모든 범죄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남편 준혁의 명의로 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연수 씨, 당신이 세운 유령회사 JM 파트너스. 이 회사의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이미 한 달 전에 모든 수익금이 제3의 계좌로 빠져나갔더군요. 게다가 당신이 남편 명의를 도용해 서명한 위임장들, 이거 남편 박준혁 씨가 이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의 무심한 질문에 연수는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녀는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준혁 씨가 나를 배신할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수가 한 팀장과 호텔을 전전하며 기술 유출 계획을 짜는 동안 준혁은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역으로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보약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믿었던 그날 밤, 준혁은 사실 그 약을 변기에 쏟아버리고 밤을 지새우며 지수와 함께 증거장부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거실에서 준혁은 지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아내 연수가 경찰서로 압송되는 뉴스가 지역 단신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지수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 이제 만족하세요? 이연수 이사, 아니 당신 아내는 이제 커리어는커녕 업계에서 영구 제명될 거예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준혁은 대답 대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헌신했던 기억들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하게 울렸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씌우려 했던 범죄의 굴레를 생각하면 연민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시작일 뿐이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지위가 그녀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끝까지 보게 해줄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연수가 자신의 비자금을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눌렀습니다. 연수는 준혁이 이 번호를 모를 거라 확신했겠지만 준혁에게 그녀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골드바와 거액의 양도성 예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연수가 남편 몰래 뒤로 챙겨온 탐욕의 결정체들이었죠. 준혁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모든 불법 자금의 출처를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확인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운 연수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연수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남편 연락됐나요? 그 사람이 나 꺼내준대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안타깝게도 박준혁 씨는 어제부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명의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셨고요.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결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연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권력과 재산이 사실은 준혁이라는 단단한 버팀목 위에서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회사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이사님께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사님의 해임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연수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부장 승진을 꿈꾸며 경주의 밤을 즐기던 그녀가 단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이자 빈털터리, 그리고 배신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한편 경주의 또 다른 조사실에서는 한 팀장이 지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겁에 질린 남편을 향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이 그동안 이연수 이사한테 받았던 명품들과 현금 내역이야. 이거 다 증여세 탈루로 신고했어. 그리고 우리 집 오늘 매물로 내놨어.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가면 어차피 당신 손엔 한 푼도 안 남을 테니까. 한 팀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지수에게 빌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꼬셔서 그런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지수는 그런 남편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딱 하나야. 이연수 이사가 시킨 모든 일을 검찰에서 자백해. 그럼 최소한 형량은 줄일 수 있겠지. 그게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지수가 조사실을 빠져나오자 복도 끝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법원 앞 광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공방과 함께 두 배신자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는 연수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평소 준혁을 자네라 부르며 하대하던 장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친절함은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은 밤새 잠들지 못한 연수의 눈을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대기업 이사로서 누리던 우아한 자존심은 간대였고 이제 그녀의 곁에 남은 건 눅눅한 담요 한 장과 쇠창살 너머로 들리는 무심한 발소리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던 친정 어머니와 오빠들이라면 어떻게든 거액의 보석금을 마련해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친정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사위인 준혁을 무시하며 우리 딸이 아깝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장모였습니다. 연수는 울먹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준혁 씨가 미쳤나 봐. 내 재산을 다 묶어버렸어. 오빠들한테 말해서 일단 변호사부터 제대로 선임해줘. 응?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연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정함은커녕 오물이 묻은 물건을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 서려 있었죠. 너 제정신이니? 준혁 서방이 우리한테 다 알렸어. 내가 회사 기술 빼돌리려다가 걸려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내 오빠들 회사에도 벌써 소문 다 퍼져서 난리야. 어디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녀. 연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 씨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준혁 서방이 그러더구나. 내가 빼돌린 돈 때문에 우리 집안 아파트며 상가까지 다 가압류 들어올 수도 있다고. 내 오빠들은 벌써 너랑 인연 끊겠다고 호적에서 파내내 만회하고 있어.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 마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뚝 소리와 함께 끊긴 통신음은 연수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30년간 친정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공을 들였던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아니가 위태로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연수를 내팽개쳤습니다. 준혁은 이미 연수의 친정 식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적 타격을 무기로 그들을 완벽하게 포섭해둔 상태였죠.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엄마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그 집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버려?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던 연수는 곧이어 진행된 대질조사실에서 이번 파멸의 또 다른 주인공, 한 팀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한 팀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연수의 남은 일말의 애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사님, 다 이 이사님이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냥 밑에 직원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호텔 예약도 기술 유출 접촉도 다 이사님이 제 아이디 도용해서 한 거라고요. 한 팀장은 비굴하게 연수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자신만은 살겠다는 본능적인 발악이었죠. 연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한지훈, 내가 먼저 승진시켜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잖아.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리스료 낸 건 누구고? 이제 와서 다 내 탓이라고? 두 사람의 추악한 폭로전은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주의 달콤한 야경 아래서 영원을 약속하던 연인들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사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수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서로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당신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그리고 그동안 법인 카드로 쇼핑했던 내역들.
준혁 씨가 다 정리해서 검찰에 넘겼거든요. 아, 참. 한 팀장 당신, 이 이사 말고도 다른 여자애들한테 내 돈 뿌리고 다닌 것도 다 포함해서요. 지수의 말에 한 팀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돌려 한 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다른 여자? 한지훈, 너 나 말고 또 누가 있었어? 한 팀장은 대답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는 연수의 권력을 이용하면서도 뒤로는 젊은 여자들에게 연수의 돈을 뿌리며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깔끔하게 다림질된 수트 차림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연수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 서늘했죠. 준혁은 연수 앞에 다가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해 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연수야, 경주 출장은 즐거웠니? 당신이 좋아하는 그 꽃향기 향수 참 진하더라. 경찰차 안에서도 그 냄새가 나니까 수사관들이 고생 좀 했겠어. 준혁의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소름 끼치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연수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연수가 그동안 몰래 가입해 두었던 고액 사망보험의 수익자 변경 확인서였습니다. 당신이 나 죽이고 보험금 타서 저 친구랑 도망가려던 계획,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미리 수익자를 우리 아이들로 바꿔뒀어. 아, 물론 당신은 이제 그 아이들 얼굴 볼 일도 없겠지만. 준혁의 낮은 속삭임에 연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가장 어두운 욕망까지 준혁은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의 규칙적인 구두 소리는 마치 연수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연수에게 남은 건 자신을 버린 친정과 자신을 이용한 내연남,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과연 준혁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처절한 나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법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연수의 구두 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을 잃은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늘이 깊게 패어 있었죠. 연수는 오늘 있을 첫 공판에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비록 재산은 묶였지만 친정 오빠들이 몰래 보내준 정관 출신 변호사가 상대방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며 그녀를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연수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 저 멀리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준혁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수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다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시선이 연수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 은닉 자금을 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의 공격이 매섭게 쏟아졌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와 공금 횡령, 그리고 한 팀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하지만 연수의 변호인은 노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범인 한 팀장의 강압과 가스라이팅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입니다.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이자 성실한 직장인이 이런 범죄를 주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연수는 고개를 숙이고 가녀린 어깨를 떨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양 연기를 시작한 것이죠. 방청객들 사이에서 동정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연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한 팀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가벼운 처벌로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준혁 씨도 결국 30년 정 때문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야. 저렇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재판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검사가 미소를 띠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남편인 박준혁 씨를 파멸시키려 했던 명백한 정황이 담긴 영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주 리조트의 화려한 스위트룸 내부가 아닌 서울의 어느 한적한 카페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연수는 한 팀장과 마주 앉아 서류 한 뭉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 인감도장이랑 명의로 된 위임장들이야. 이걸로 법인 하나 만들어서 모든 자금 세탁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이 다 뒤집어 쓰게 판 짜놨으니까. 그 사람 내가 챙겨주는 약 먹고 몽롱해서 자기가 뭘 사인하는지도 모를 거야. 영상 속 연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를 향한 일말의 배려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새로운 인생을 향한 탐욕스러운 광기만이 가득했죠.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한 팀장의 손을 잡으며 덧붙인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해 했습니다. 준혁 씨가 눈치챌지도 모르니까 조금씩 건강을 해치는 약을 섞을 거야. 사고사로 처리되면 보험금도 엄청나거든. 그럼 우리 그 돈 들고 외국 가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연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냐, 저건 조작이야. 난 저런 말한 적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지만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주저앉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준혁이 설치한 도청 장치가 아니라 연수가 자신을 도와줄 협력자라고 믿고 포섭했던 한 팀장의 지인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은 준혁과 지수가 미리 매수해둔 인물이었죠. 연수는 자신이 사람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 자신이 준혁이 짜놓은 거대한 그물 안에 갇힌 생쥐에 불과했습니다. 준혁은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수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재판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지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속이 좀 시원하세요? 지수의 물음에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야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입니다. 저 여자가 저지른 대가는 법이 심판하겠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죠. 그날 오후 연수의 공판 결과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대기업 여성 이사의 추악한 배신과 살인 공모 의혹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연수의 친정 식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그녀를 돕겠다던 정관 변호사마저 영상이 너무나 명확해 더 이상 수임할 수 없다며 사임했습니다. 연수는 다시 차가운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건 집행유예라는 희망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징역형과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 가방도 화려한 스위트룸도 그리고 자신을 여왕처럼
받들어주던 연하남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수에게 의외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는 그 편지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준혁과 지수 그리고 준혁의 아이들이 함께 활짝 웃으며 식사를 하는 평화로운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우리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연수는 그 사진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절망은 그녀를 더욱 깊이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바닥 교도소의 아침은 거칠고 차가운 호령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연수는 눅눅한 매트리스 위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켰죠. 한때 최고급 실크 잠옷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빳빳하고 거친 죄수복이 살갗을 파고드는 감촉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아 식판을 닦는 그녀의 손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죠.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했던 손톱은 깨지고 갈라졌으며 고생 한 번 안 해본 고운 손등에는 흉한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식당 구석에서 차가운 국물을 떠먹으며 멍하니 벽을 응시했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춘 듯 했지만 담장 밖의 세상은 그녀를 비웃듯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남편 준혁은 이제 그녀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문득문득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었죠.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저런 가짜 사랑에 내 모든 삶을 걸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 저 화려한 영광은 모두 내 것이었을 텐데. 한편 서울 도심의 한 최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준혁이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수가 가져온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준혁은 아내의 배신 이후 무너진 삶을 추스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의 시아버지이자 재계의 숨은 실력자인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연수가 빼돌리려 했던 기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준혁은 박 회장의 인맥과 자신의 전문성을 결합해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박 회장은 준혁의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박 대표, 자네는 큰일을 할 사람이야. 그저 배신에 아파하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자네의 재능이 너무나 아까워. 이제 날개를 펴게. 박 회장의 격려는 준혁에게 다시 살아갈 명분을 주었습니다. 준혁은 아내가 남기고 간 추악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던 연수에게 한 권의 잡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영인들을 주로 다루는 유명 주간지였죠. 연수는 무심코 잡지를 넘기다 멈춰섰습니다. 표지 모델로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었던 준혁이었습니다. 몰락한 가정에서 피어난 투자업계의 기적, 박준혁 대표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의 성공 신화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손을 떨며 잡지를 쥐어뜯듯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사에는 준혁이 새로운 기술 투자로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의 곁에서 파트너로서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바로 지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연수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연수는 잡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저 자리는 내 거였어. 내가 만든 성공이라고. 그녀의 울부짖음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준혁을 파멸시키려 했던 그 모든 악행이 결과적으로는 준혁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이 거둔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박 회장의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연수가 수감된 이후에도 그녀의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녀가 감옥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신문을 읽고 있는지까지 모두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수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 잡지가 연수의 손에 들어간 것 또한 준혁의 치밀한 계산 중 하나였습니다. 연수가 교도소 식당에서 구역질 나는 식사를 할 때 준혁은 박 회장과 함께 최고급 호텔에서 만찬을 즐기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연수가 좁은 감방에서 추위와 싸울 때 준혁은 따뜻한 서재에서 지수가 가져온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며 미소 지었죠.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 자신들을 지켜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 그만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저 여자, 이제 충분히 망가진 것 같은데. 지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준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 사람의 탐욕은 바닥을 쳐야 비로소 멈추는 법입니다. 연수는 아직도 자기가 무얼 잘못했는지보다 자기가 잃은 돈과 권력을 더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복수는 그녀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의 찌꺼기가 아닌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의 단계를 넘어 자신을 배신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연수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스스로 만든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연수 면회다. 누군지 알지? 교도관의 무심한 말에 연수는 혹시나 준혁이 찾아온 것일까 싶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혁 씨인가요? 그 사람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몰골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수야, 우리 집안 다 망했다. 내 오빠들 사업도 부도나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준혁 서방이. 아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준 돈 다 회수해 갔단다.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너 어떡하니? 일을 어째? 연수는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녀를 떠받들던 가족마저도 준혁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해체되어 버린 것이죠.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준혁의 복수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아니면 연수에게 더 처절한 마지막 지옥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배신자들의 완벽한 종말로 향해 갑니다. 이연수.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세상의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죠. 연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움켜쥔 채 멍하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출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을지언정 한때의 정을 생각해서 준혁이 차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친정 식구 중 누구라도 마중을 나와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매연을 내뿜으며 지나가는 무심한 차들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감 생활 내내 품고 있었던 준혁의 새로운 회사 주소였죠.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서 가장 싼 화장품을 사서 화장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덧칠했습니다. 여전히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며 그녀는 준혁을 찾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준혁 씨를 만나면 일단 무릎이라도 꿇자. 그 사람 원래 마음 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울면서 빌면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내주겠지.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이 바로 준혁의 회사였습니다. 연수는 로비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이내 턱을 치켜들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박준혁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내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녀의 당당한 말에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시고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은 사모님과 사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별이라니. 연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이미 사회적으로 연수라는 존재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수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곧바로 달려온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연수의 위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리조트에서 누리던 영광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0년을 같이 산 마누라를 죽은 사람 취급하다니. 박준혁, 너 정말 독한 사람이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연수는 건물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드디어 건물의 회전문을 통해 준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지수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연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혁 씨, 나예요, 연수.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는 듯한 무색무취의 시선이었죠. 준혁은 곁에 있던 비서에게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인가? 비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표님. 잡상인이나 노숙자인 것 같은데 곧 조치하겠습니다. 연수는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 장난해? 나 당신 마누라 이연수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연수가 준혁의 소매를 붙잡으려 하자 준혁은 가볍게 몸을 피해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지만 소름 끼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 제 손으로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이죠. 준혁은 그대로 지수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내뿜는 매연이 연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연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복수의 대상은 이제 그녀를 복수의 가치조차 없는 투명인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이 연수를 모른 척한 것은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연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흔적을 법적으로 지워버린 상태였죠. 그녀가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비자금은 이미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녀의 친정 식구들에게 흘러갔던 돈들도 모두 소송을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연수에게 남은 건 오직 이연수라는 이름 석자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오빠들은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상태였죠. 그녀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 차가운 빵 한 조각을 씹으며 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준혁이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위대한 기업가라 칭송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수의 옆에 누군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퀭한 눈을 한 남자.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한 팀장이었습니다. 연수와 함께 파멸했던 그 역시 출소 후 갈 곳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해 있었죠. 이사님, 아니 연수 씨. 여기서 보내. 우리 꼴이 참 우습지 않나? 한 팀장의 비아냥거림에 연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날 경주 가자고만 안 했어도. 한 팀장은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웅얼거렸습니다. 연수는 그를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배신자 연수에게 단 한 뼘의 온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지하도 계단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너무나 늦게 찾아왔고 그 대가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드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연수는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한때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평창동 저택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죠. 그녀가 가진 건 이제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터진 구두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보면 얼어붙은 준혁의 마음도 조금은 녹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저택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수는 전신주 뒤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건 어느새 부쩍 자라 성숙해진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연수가 기억하던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인 준혁과 장난을 치며 활짝 웃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 같았죠. 연수는 달려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곁에는 준혁뿐만 아니라 지수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들의 코트를 여며주며 다정하게 속삭였고 아이들은 그런 지수를 스스럼 없이 대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연수가 제 손으로 부숴버린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내가 왜 그 한 줌의 모래 같은 욕망 때문에 저 천국을 내 발로 걷어찼을까? 한참을 길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연수에게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그곳엔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잠시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죠. 준혁은 연수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면하듯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랑 마지막 작별 인사는 이걸로 끝내지. 당신이 여기 나타나는 건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공포일 뿐이야. 연수는 준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준혁 씨,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갈 데가 없어. 하지만 준혁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세월의 정이 담겼던 그의 눈에는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용서? 그건 신에게 가서 빌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이 저지른 대가를 끝까지 지켜보게 하는 것뿐이야. 준혁은 차갑게 뒤를 돌아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그 문 앞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지만 돌아오는 건 시린 겨울바람뿐이었죠.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문 옆 작은 우편함에 연수의 이름으로 된 노란 봉투 하나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설마 준혁이 남긴 위로금일까 싶어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팀장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연수를 향한 저주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유혹해 인생을 망쳤으니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찾아내어 끝장내겠다는 협박이었죠. 연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탐욕의 찌꺼기가 이제는 그녀를 평생 따라다닐 악령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은 연수가 이 동네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수를 굶겨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화려한 삶과 사랑이 완전히 소멸한 세상을 평생 떠돌며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연수의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는 대신 그녀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지방의 어느 식당 주방 자리를 미리 수소문해 두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화려하게 피어나지도 못하는 무채색의 살. 그것이 준혁이 설계한 최종 형벌이었습니다. 1년 뒤 어느 이름 모를 국도변 휴게소 주방. 연수는 퉁퉁 부은 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의 거친 욕설과 습한 수증기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준혁의 뉴스를 접해야 했죠. 준혁은 이제 국내 최고의 자산가이자 존경받는 기업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연수는 젖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식당 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한 대가 휴게소에 멈춰서고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현재가 그 눈부신 행복에 닿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연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보낸 이혼 확정 판결문과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사내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대표님이 전화랍니다. 이제 당신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 족보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고요. 연수는 힘없이 펜을 들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몇 초 만에 종이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이름 없는 그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준혁의 회사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수와 함께 사옥 옥상 정원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준혁 씨,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요. 지수의 말에 준혁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은 짧고 화려했으나 그 대가는 길고 처절했습니다. 반면 상처를 딛고 일어선 준혁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주인을 만나 눈부신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이라는 헛된 불꽃을 쫓던 자들은 재가 되어 흩어지고 진실한 삶을 지켜낸 이들에게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한 결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을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배신의 쓴잔을 마셨던 준혁 씨가 일궈낸 당당한 성공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와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사연을 싣고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